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소방계획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 일반 현황. 그다음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그다음 세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진압 대책. 그다음 네 번째,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 계획. 그리고 다섯 번째,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 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 방화 구획, 재현 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염 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에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계획. 그리고 일곱 번째, 소방 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화재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공동 및 분임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 12번째,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방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 글씨로 작성한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그래서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실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거는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 이하?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바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명 이하.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응시 자격. 여기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응시 자격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방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그러니까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설비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소방 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방 설비 산업기사. 그다음 네 번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보세요. 첫 번째,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다음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소방안전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방재공학과 안전공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 여덟 번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홉 번째,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이네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10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되겠고요.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 과목입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제 1차 시험은 이제 필기 시험인데, 필기 시험의 과목에는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및 소방전기, 그리고 세 번째 소방 관련 법령, 그리고 네 번째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다섯 번째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제 1차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시험, 이것도 이제 실기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제 2차 시험 과목에는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과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목.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자, 여기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네 번째,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다섯 번째, 소방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관리사 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을 시행을 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청장은 관리사 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거 기억하셔요? 90일 전까지예요.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90일 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수험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전까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신 맡겨준다는 얘기의 권한을. 첫 번째, 자,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자, 어떤 사항들이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방염 성능 검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그리고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과 취소, 그리고 네 번째로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의 변경 인증 및 성능 인증의 취소, 그리고 다섯 번째, 소방용품의 우수 품질 인증 및 그 취소. 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 업무에 대한 것은 다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사항,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자, 별표 1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방시설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소방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소방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 볼게요. 먼저, 소화설비가 있어요. 소방시설에. 자, 작게 소화설비가 있는데, 소화설비라고 하는 거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통틀어서 소화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화기구에는 뭐가 있냐? 소화기구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소화용구가 있어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그 다음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 여기까지가 소화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소화장치가 있어요.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 다음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분말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여기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마찬가지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자, 그 다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강화액 소화 설비,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여기까지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소화전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보 설비가 있어요. 소화 설비 중에서도 경보 설비가 있는데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바로 경보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보 설비에는 어떠한 설비들이 있는지를 다 아셔야 돼요. 자, 경보 설비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 비상 경보 설비가 있어요. 비상 경보 설비에는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그리고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러니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가 바로 경보 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보 설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하는데, 거기서 피난 기구와 인명 구조 기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피난 기구가 있고 인명 구조 기구가 있어요. 그럼 먼저 피난 기구에는 피난 사다리, 그리고 구조대, 완강기,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피난교, 공기안전 매트,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 피난 장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피난 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예요. 사람을 구할 때 필요한 기구를 말하겠죠. 인명 구조 기구에는 방열복, 그 다음 방화복, 여기서는 안전 헬멧, 보호 장갑, 그리고 안전화를 포함한 그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호흡기, 그 다음 인공 소생기, 이렇게 해서 인명 구조 기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도등 있어요, 유도등. 유도등에는 이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 다음 객석 유도등, 그 다음 유도 표지가 유도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 자, 여기까지는 바로 피난 설비,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소화 용수 설비가 있어요. 보시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바로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소화 용수 설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바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해주는 소화 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를 통틀어서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 용수 설비.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소화 활동 설비예요. 이 소화 활동 설비는 이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가 바로 소화 활동 설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화 활동 설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이 6가지가 전부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보세요. 재연 설비 있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다음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여기까지가 전부 다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화 활동 설비예요. 자, 그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자,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암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자, 공동주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공동주택이에요. 바로 첫 번째, 아파트 등. 아파트 등이 뭐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기숙사인데,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등과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기원, 노래 연습장 및 단란주점 이러한 곳들은 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용원, 그 다음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그리고 네 번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자, 산후조리원 포함해서 조산원이고요. 그리고 안마원, 안마시술도 포함해서 안마원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그 장소와 면적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탁구장 500제곱미터 미만, 테니스장 5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식으로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적까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공연장 또는 종교 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여기서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종교 집회장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종교 집회장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교시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고요.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일곱 번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다음 여덟 번째,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 9번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 게임 제공업의 시설, 복합 유통게임업 제공업체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그다음 10번째, 사진관, 표구점, 그다음 학원의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 학원 및 무도 학원은 제외예요. 자동차 학원 및 무도 학원은 제외고요. 그다음 독서실, 고시원, 그리고 고시원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 판매사.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로는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자,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장으로서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막권 장외 발매소, 막권 전화 투표소, 그 다음에 이제 관람장에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과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전시장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그다음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그다음 박람회장, 견본주택.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동식물원으로 동물원과 식물원, 수족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이 되는 시설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종교시설에는 종교 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예요?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회장은 뭐 근린생활시설이다, 종교시설이다 틀렸다고요. 바닥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종교 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그래서 다 전부 다 종교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판매시설. 판매시설에는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소매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노점상은 제외예요. 노점형 시장은 제외한 전통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상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 쓰는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 게임 제공업으로 쓰는 건축물에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상점이라고 하는 거죠. 상점.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운수시설입니다. 운수시설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그다음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도 다 운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의료시설에는 자, 병원, 종합병원, 그 다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통틀어서 자, 병원이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원이나 마약진료소 같은 격리병원도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까지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교육연구시설에는 이제 뭐가 있냐? 교육연구시설에는 첫 번째로 가장 보통 일반적인 학교가 있겠죠, 학교. 학교라고 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바로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연구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와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교사 및 합숙소가 해당이 되며 그 다음에 교육원, 직업훈련소, 그리고 학원. 여기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인 나머지 학원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 여기까지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노유자 시설인데, 이 노유자 시설은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유자 시설에는 첫 번째, 노인 관련 시설이 있어요. 노인 관련 시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그리고 주 야간 보호 서비스나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그다음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노인 관련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로서는 아동 복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여기까지가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도 이제 노유자 시설인데 바로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노숙인 관련 시설. 자,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6번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결핵 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노유자 시설. 자, 그 다음 10번째,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첫 번째,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자, 이거는 아까 근린생활시설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 외의 것들이 전부 다 운동시설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시설. 그리고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다음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운동시설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째,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자, 업무시설은 뭐냐? 첫 번째, 자, 공공업무시설이 있어요. 공공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간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공공업무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에는 금융업소, 이제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금융업소나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오피스텔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 전부 다 업무시설이에요. 그 다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리고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자, 여기까지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업무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째. 자,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자, 숙박시설에는 이제 일반형 숙박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취사를 할 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럼 먼저 일반형 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자,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자, 제공하는 영업인데, 자, 여기서 일반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사를 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 일반형 숙박시설인 거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렇게 취사시설을 포함한 것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사할 수 있으면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취사할 수 없으면 일반형 숙박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고시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숙박시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 13번째, 위락시설. 자, 위락시설은
첫 번째 보세요. 단람 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흥 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도장 및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여기까지 위락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위락시설. 자, 그 다음 14번째, 창고시설. 창고시설에는 창고, 일반적인 창고가 있겠죠. 물품 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하역장, 물류터미널, 그리고 집 배송시설, 여기까지 창고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첫 번째 보세요. 자, 위험물 제조소 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스 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 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바로 가스 제조 시설이에요. 고압가스의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가스 제조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저장 시설이 있어요.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과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가스 저장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취급 시설. 자,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유소, 주유소를 말하는 겁니다. 가스 취급 시설.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에 되는 거고요. 그다음 16번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공기 경납고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항공기 경납고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그리고 세 번째, 세차장, 그리고 폐차장, 그리고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정비공장, 그리고 운전학원, 그리고 정비학원, 그리고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자, 어떤 것을 제외하는 거냐면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그 주차장을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고 및 주기장, 이런 것들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방송통신시설로서는 첫 번째, 방송국이 있고요. 그 다음 전신전화국, 그리고 촬영소, 통신용 시설이 방송통신시설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18번째, 발전시설로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렇게 해서 발전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발전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째, 자, 지하구. 요 지하구에서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수치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수치들. 여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하구라고 하는 거는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에서, 자, 보세요. 폭은 1.8m 이상이고요. 그 다음 높이는 2m 이상, 그리고 길이는 50m 이상인 것을 지하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폭은 1.8m 이상, 높이는 2m 이상, 길이는 50m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전력이나 통신 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거예요.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를 통틀어서 이렇게 지하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하구예요. 자, 그 다음 20번째, 20번째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자,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라고 했어요. 내화 구조예요. 자, 먼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미터?
6m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요. 벽이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를 하나의 소방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는 자, 내와 구조로 된 연결 통로 중에서 벽이 없는 구조면 6m 이하고요. 길이가 벽이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길이가 10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길이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예요. 내화 구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지하 보도, 지하 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그리고 방화 셔터 또는 각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그리고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